우리는 과일, 야채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 휘발유값, 지하철 요금, 대학 등록금 등이 잇따라 올라 가계의 주름살이 늘었다고 하는 등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공식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에서 40여 년 동안 쌀값과 시내버스 요금은 각각 60배,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은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이나 과일 등과 같이 수시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가끔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상품도 있죠. 이렇듯 상품 가격은 매우 다양하게 변하죠. 따라서 개별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거의 다 올랐죠. 한 20년 전만 해도 택시 기본요금이 한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한 700원 했거든요. 그게 기억나세요? 제가 택시 기본요금은 왜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짜장면 값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뭐 짜장면 사주는 날이면 정말 그날은 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뭐 정말 흔해진 음식이지만 그때는 정말 짜장면 먹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보면 물가의 변동률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가 110을 기록했다 하면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 100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0년 물가 상승률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은 물가가 10% 오른 것이고 10%만큼 화폐 가치가 내린 겁니다. 따라서 같은 돈이라면 100%에서 10%가 빠진 90% 어치의 물품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물가 상승률은 제로이니까요. 이제 물가지수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지수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를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전에 비해 돈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또한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처방에 앞서 보통 몸의 온도를 먼저 재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체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는 물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경기지표와 함께 경제 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물건값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오를까요?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결정되죠. 이때 팔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물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 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총공급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총 수요와 총 공급은 개별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양자가 일치해야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우상향의 총 공급 곡선과 우하향의 총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 결정됩니다. 즉, 총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나라 경제 전체의 물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물가가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물가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물가가 그동안 계속 오른 원인을 꼽자면 크게 돈의 양이랑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발전하면서 점점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월급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잖아요. 이렇게 월급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소비가 늘면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기대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른 이유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작용한 거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작용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물가도 계속 오르는 거죠. 한편 총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 원가 상승을 들 수 있는데요. 생산 원가는 주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죠.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변동 이외에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 구조나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먼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와 같이 일정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는 급여나 연금이 뒤따라 오를 때까지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봉급 생활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어지게 되고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는 이전만큼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저축의 실제 가치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다른 영향도 살펴볼까요? 정부는 치안이나 국방, 행정, 사회복지 등의 국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화폐 공급을 늘려서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공급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 부문에서 거두는 일반 세금과 달리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집 없는 서민이나 봉급 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어 실물 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빈부 차이가 커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만큼 금융자산 보유자는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초인플레이션 사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독일 사례예요.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잖아요. 그래서 승전국에게 이제 배상액을 지불해야 됐는데 배상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그냥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돈을 막 찍어내기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갚으려고 한 건데 그렇게 돈이 막 찍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돈값이 휴지값이 돼버린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이게 사진들을 보면 어떤 여성이 땔감을 떼워야 되는데 땔감을 떼우지 않고 돈을 태워요. 돈을. 마르화를 태워요. 황당하죠. 돈을 태워요? 네. 땔감 태우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태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 그 아이들도요. 그 사진 보면 뭐 장난감 대신에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고 놀아요. 네. 돈으로 막 블록 쌓기 하는 거예요. 네. 아, 부럽네. 부러울 건 없어요. 네. 당신 돈이 그냥 휴지예요, 휴지. 인플레는 법률 제정 없이도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한 형태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겪어왔죠. 다행히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선뜻 대답하기 곤란하실 텐데요. 경제 지식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정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